어머니, 저 하늘의 별들이 왜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까? 새 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온 왜요? 말이라고는 어머,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한마디가 평범한 과부였던 난양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 대문 앞에 버려졌던 핏덩이가 과연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던 것일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과 어머니, 그들의 기구하고도 찬란한 운명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인가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외딴 곳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답니다. 그곳에는 20대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수절하며 살아가는 과부 난양이 살고 있었지요. 난양은 본래 이름난 가문의 외동딸이었으나 가문이 가산이 기울고 부모님마저 일찍 여의는 바람에 가난한 선비에게 시집을 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혼인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그 기구한 팔자를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시선으로 그녀를 괴롭히곤 했답니다. 그녀가 산속 깊은 곳에 집을 짓고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답니다.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난 듯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고 산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에 짐승들조차 숨을 죽이던 밤이었지요. 난양은 홀로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며 정막을 달래고 있었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릴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지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으니 참으로 묘한 밤이 아닐 수 없었답니다. 에휴, 이 밤중에 누가 올 리도 없는데 내 마음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지 모르겠구나. 난양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바늘 끝을 응시했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세찬 바람 소리를 뚫고 가냘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산짐승의 울음이려니 생각했으나 그것은 분명 사람 아이의 울음소리였답니다. 난양은 설마 하는 마음에 등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대문을 향해 걸어갔지요. 비바람에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무엇에 홀린 듯 대문 빗장을 풀었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빗줄기가 난양의 얼굴을 때렸고 그 발치 아래에는 웬 보자기가 놓여 있었지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보자기 틈을 살피자 그 안에는 갓 태어난 듯한 아기가 흠뻑 젖은 채 울고 있었답니다. 아기는 비에 젖어 파르르 떨고 있었지만 난양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울음을 뚝 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깊고 맑은 눈망울로 난양을 빤히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어른의 것과 같아 난양은 소름이 돋았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고 오직 거친 빗소리만이 숲을 메우고 있었지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깊은 산골의 과부집 앞에 아이를 버리고 간 것이 분명했답니다. 난양은 차마 아이를 빗속에 둘 수 없어 서둘러 보자기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왔지요.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고 마른 옷으로 감싸주자 아이는 이내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감싸고 있던 보자기를 정리하던 난양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보자기 안쪽에는 일반 평민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귀한 비단이 덧대어져 있었고 그 귀퉁이에는 붉은 실로 작게 명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이것은 필시 예사로운 집안의 아이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였지요. 난양은 두려움이 엄습했답니다. 권력가들의 음모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버려진 아이라면 이 아이를 거두는 것이 자신에게
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시 한번 아이를 내려다보았을 때 아이는 작은 손으로 난양의 옷소매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그 온기를 느끼는 순간 난양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래, 내가 오갈 데 없어 이 미천한 애미에게 왔구나. 이것이 정녕 하늘이 정해주신 운명이라면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너를 지켜주마. 그날 밤 이후 고독하기만 했던 난양의 초가집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난양은 아이의 이름을 보자기에서 본 글자를 따서 명진이라 지었지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 깊은 산골에서 과부와 버려진 아이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된 것이랍니다. 과연 이 아이가 가져올 폭풍 같은 앞날을 난양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한 채 말이지요. 그렇게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답니다. 명진은 난양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지요. 그런데 이 아이 자라나는 모습이 보통 아이들과는 천지 차이였답니다.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3살이 되기도 전에 난양이 가끔 읽어주던 천자문을 혼자서 깨우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난양은 처음에는 그저 우리 아들이 똑똑하구나 싶어 기뻐하기만 했답니다. 하지만 명진의 비범함은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지요. 어느 날 난양이 밭일을 나갔다 돌아왔을 때 명진은 마당 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을 쓰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당시 조정의 상황을 비판하는 듯한 깊은 의미가 담긴 시 구절이었지요. 명진아, 내가 이 글을 어디서 배웠느냐? 이 어미는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난양의 물음에 명진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어머니, 바람이 제 귀에 속삭여준 것을 적었을 뿐입니다. 바람을 타고 흐르는 선비들의 한숨소리가 종이에 배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3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대답이 아니었으니 난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답니다. 명진은 책 한 권을 한 번만 훑어봐도 그 내용을 통달했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절기의 변화를 미리 알아가치기도 했지요. 마을에 가끔 내려가면 사람들은 난양의 아들이 신동이라는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답니다. 이복의 난양이 이 아이가 정녕 자네가 낳은 아인가? 아니면 산신령님이 내려주신 아이인가? 사람들의 시기 섞인 물음에 난양은 항상 가슴이 서늘해졌답니다. 아이의 천재성이 널리 알려질수록 과거 그 비바람 치던 날의 두려움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지요. 난양은 명진에게 되도록 사람들 앞에서는 그 비범함을 드러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답니다. 명진아, 지혜가 깊은 것은 복이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화를 부르는 법이란다. 너는 그저 평범한 아이처럼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주머니 속의 송곳은 튀어나오는 법이지요. 명진의 총명함은 결국 고을의 욕심 많은 부자 박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박진사는 자신의 아들이 멍청하여 항상 고민이었는데 천재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묘한 심술이 생긴 것이지요. 박진사는 명진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만약 소문이 거짓이라면 난양을 사기꾼으로 모라마을에서 쫓아낼 심산이었답니다. 어느 날 박진사는 명진을 자신의 사랑방으로 불러들였지요. 그는 어려운 경전의 한 구절을 내밀며 그 뜻을 풀이해보라고 윽박질렀답니다. 명진은 난양의 당부를 떠올리며 잠시 침묵을 지켰지요.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박진사의 비웃음 섞인 숨소리가 크게 들려왔답니다. 역시 요망한 과부가 사람들을 속이려고 헛소문을 퍼뜨린 게로군. 박진사가 난양을 비난하는 소리에 명진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바뀌었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정성을 다해 키워준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명진은 천천히 입을 열어 경전의 내용을 풀이하기 시작했답니다. 단순한 해석을 넘어 당시 학자들도 쉽게 내놓지 못하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섞인 명답이었지요. 박진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명진을 바라보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선비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하지만 명진의 이 화려한 대비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지요. 아이의 명성이 고을을 넘어 한양 도성에까지 조금씩 퍼지기 시작한 것이랍니다. 난양은 마을 사람들의 칭찬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초리를 느꼈답니다. 과부의 집에서 태어난 천재 아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축복으로 여기기보다는 무언가 부정한 기운이 깃든 것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지요. 심지어는 명진이 여우의 자식이라거나 귀신이 씌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으니 난양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답니다. 난양은 예감했지요.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명진의 진짜 정체를 쫓는 어둠의 그림자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명진은 밤마다 난양의 품에 안겨 물었답니다. 어머니, 세상 사람들은 왜 진실보다 거짓을 더 믿으려 하는 것입니까? 난양은 대답 대신 아이를 더 꽉 안아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명진의 천재성이 온 동네의 화제가 되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평소에는 잘 찾지도 않던 낯선 선비 하나가 난양의 초가집을 찾아왔지요. 그는 검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있었으며 몸에서는 범접하기 힘든 기품이 흘러넘쳤답니다. 난양은 그를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요. 이 사람은 명진의 천재성을 구경하러 온 구경꾼이 아니라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자라는 것을요. 선비는 마당에 서서 집안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명진과 눈이 마주쳤답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내 소문을 듣고 멀리서 왔소. 이 집에 8살 소년이 논어의 이치를 꿰뚫고 있다는 아기가 있다 들었소만. 선비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답니다. 난양은 떨리는 마음을 숨기며 정중히 인사했지요. 그저 아이가 책 읽기를 좋아할 뿐이지 소문처럼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나그네님께서는 잘못 찾아오신 듯합니다. 하지만 선비는 물러나지 않았답니다. 그는 명진에게 다가가 품 안에서 낡은 서찰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지요. 그 서찰에는 기이한 문양과 함께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암호 같은 글귀들이 적혀 있었답니다. 아이야, 내가 정령 천재라면 이 글에 담긴 뜻을 풀 수 있겠느냐? 이것을 풀면 내 운명이 바뀔 것이요. 못 푼다면 여기서 평생 과부의 아들로 썩게 될 것이다. 선비의 말은 차가웠고 난양의 얼굴은 창백해졌답니다. 난양은 명진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지요.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어린아이에게 이런 어려운 숙제를 내시다니요. 그러나 명진은 난양의 옷소매를 살며시 잡으며 뒤에서 걸어 나왔답니다. 명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맑았지요. 명진은 선비가 내민 서찰을 한참 동안 말없이 응시했답니다. 방 안에는 명진의 가느다란 숨소리와 선비의 매서운 눈빛만이 부딪히고 있었지요. 난양은 이 순간이 명진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고비가 될 것임을 예감했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명진은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답니다. 이 글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적어놓은 것이군요. 산맥의 흐름과 강물의 깊이, 그리고 별들의 위치를 조합해 만든 지도 아닙니까? 선비의 눈이 크게 번쩍였답니다. 명진은 멈추지 않고 그 서찰에 담긴 숨겨진 장소와 그곳에 묻힌 가문의 보물, 그리고
억울하게 멸문당한 어느 대감 댁의 사연을 줄줄이 읊어내려갔지요. 사실 그 서찰은 10여 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몰락한 영의정 가문의 마지막 비밀을 담은 암호였답니다. 당시 그 가문의 핏줄은 모두 끊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단 한 명의 갓난아이가 하인의 손에 들려 사라졌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지요. 선비는 갑자기 명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답니다. 주공, 드디어 찾았습니다. 소인 영의정 대감님의 충복이었던 김판서의 가신이옵니다. 난양은 그 소리에 눈앞이 캄캄해졌답니다. 자신이 주워온 아이가 평범한 천재가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풍랑의 중심에 서 있는 멸문당한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였다니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지난 3년간 쏟았던 모든 정성이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답니다. 선비는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명진을 설득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명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답니다. 나는 가문의 영광보다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의 평안이 더 소중합니다. 저 비단 보자기 속의 글자보다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내게는 더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명진의 말에 선비는 당황했고 난양은 아이의 깊은 효심에 눈물을 훔쳤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지요. 선비가 찾아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이미 이 집 주변에는 명진을 제거하려는 반대파들의 살수가 깔려 있었던 것이지요. 정적이 흐르는 숲속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결정적인 위기가 그들을 덮치기 직전 명진은 난양의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속삭였지요.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속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캄캄했답니다. 대문을 부수고 들어온 검은 옷의 사내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칼날을 번뜩이며 난양의 방으로 들이닥쳤지요. 방금 전까지 무릎을 꿇고 있던 선비 김판서의 가시는 재빨리 품 안에서 단검을 꺼내 들었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공손함은 온데간데 없고 굶주린 늑대처럼 날카롭게 변해 있었지요. 주공, 제 등 뒤로 숨으십시오. 이놈들은 당신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선비의 외침과 함께 첫 번째 자객의 칼날이 허공을 갈랐답니다. 난양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명진을 품에 안고 구석으로 몸을 던졌지요. 좁은 방 안에서 불꽃 튀는 검기가 번뜩이고 종이 문창지는 순식간에 갈갈이 찢겨나갔답니다. 난양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품 안에 명진이 행여 다칠까봐 온몸으로 아이를 감쌌지요. 그런데 이 긴박한 순간에도 명진은 울지도 떨지도 않았답니다. 오히려 아이는 난양의 품바구니 속에서 밖의 상황을 지켜보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왼쪽에서 세 번째 기둥 뒤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선비는 명진의 말을 듣자마자 주저없이 왼쪽 기둥을 향해 칼을 내뻗었답니다. 어둠 속에서 윽하는 단명과 함께 자객 하나가 힘없이 쓰러졌지요. 명진은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꿰뚫어 보는 것처럼 자객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짚어주었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들은 바람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안개가 밀려올 것이니 그때 움직여야 합니다. 명진의 말은 예언과도 같았답니다. 잠시 후 정말로 산 아래에서부터 짙은 산안개가 마법처럼 올라와 초가집 주변을 하얗게 뒤덮었지요. 자객들은 갑작스러운 안개에 당황하며 서로의 위치를 놓치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답니다. 선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난양과 명진을 이끌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지요. 가파른 산길을 달리고 또 달렸답니다.
가시덩굴에 옷이 찢기고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져도 난양은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지요. 오직 내 아이, 내 아들 명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세가 험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거대한 동굴 앞이었지요. 선비는 주위를 경계하며 그들을 동굴 안으로 밀어 넣었답니다. 동굴 안은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고 밖에서는 여전히 자객들이 숲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난양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명진의 얼굴을 어루만졌답니다. 명진아, 다친 곳은 없느냐? 무서웠지? 이 애미가 미안하구나. 너를 이런 위험에 빠뜨려서. 난양의 눈물 섞인 물음에 명진은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답니다. 어머니,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너무 빨라 그것이 걱정될 뿐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쩜 이리도 어른스러운지 난양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선비는 동굴 입구에서 숨을 죽인 채 자객들의 움직임을 살피다가 낮게 의조렸지요. 이곳도 오래 머물 순 없습니다. 저들은 끈질긴 놈들입니다. 날이 밝는 대로 더 먼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난양은 이제야 깨달았답니다. 이 아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은 이제 끝이 났으며 앞으로는 끝을 알 수 없는 도망자의 삶이 시작될 것이므리요. 하지만 난양은 후회하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비바람 속에서 이 아이를 거둔 순간부터 자신의 운명은 이미 이 아이의 것과 하나로 묶여 있었으니까요. 동굴 밖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오고 난양은 명진을 꼭 껴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과연 이 험난한 운명의 파도를 이 연약한 여인과 어린아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차가운 동굴벽에 기대어 앉은 세 사람의 그림자가 등잔불도 없는 어둠 속에서 길게 늘어지고 있었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된 난양과 명진,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는 선비는 이듬해 봄, 남도의 어느 한적한 어촌 마을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이곳은 워낙 외진 곳이라 한양의 소식이 닿으려면 한 달은 좋게 걸리는 벽지였지요. 난양은 이름을 바꾸고 평범한 아낙네처럼 시장에서 생선을 다듬으며 생계를 이어갔답니다. 명진은 이제 7살이 되어 제법 소년의 티가 났지만 난양의 당부대로 자신의 비범함을 꽁꽁 숨기며 지냈지요. 하지만 하늘이 내린 재능은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서 아무리 감추려 해도 튀어나오기 마련이었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지요. 고을의 원님이 아끼던 보물인 청자 옥병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랍니다. 원님은 노발대발하며 마을 사람들을 모두 관아마당에 불러 모았지요.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면 너희 모두를 장형에 처할 것이다. 죄 없는 백성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답니다. 난양도 명진의 손을 꼭 잡고 구석에 서서 가슴을 졸이고 있었지요. 그때 마을에서 소문난 욕심쟁이 박서방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난양의 집 쪽을 가리켰답니다. 사또, 저 과부 모자가 수상합니다. 얼마 전 이 마을에 들어올 때부터 행색이 묘했고 아이는 종일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난양과 명진에게 쏠렸답니다. 난양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원님은 당장 저들을 끌어내라고 소리쳤지요. 포졸들이 다가오려는 찰나 명진이 난양의 손을 살며시 놓고 앞으로 걸어나갔답니다. 사또, 소인이 잃어버린 옥병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명진의 맑은 목소리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답니다. 원님은 코웃음을 치며 물었지요.
어린 내 놈이 무엇을 안다고 그러느냐? 만약 거짓이라면 내 어미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명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원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답니다. 옥병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닙니다. 사또께서 어제 저녁 술에 취해 서재의 비밀 책장 뒤에 직접 숨기시고는 잊으신 것 아닙니까? 원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파랗게 질렸답니다. 사실 원님은 어제 과하게 술을 마셔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명진의 말대로 무언가 숨겼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른 것이지요. 명진은 멈추지 않고 덧붙였답니다. 지금 가보시면 옥병 옆에 사또께서 잃어버리신 줄 알았던 인장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원님은 반신반의하며 이방을 시켜 서재를 확인하게 했답니다. 잠시 후 옥병과 인장을 양손에 든 이방이 달려 나오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원님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허허 웃으며 명진의 영리함을 칭찬했지만 난양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이런 비범함은 결국 다시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도망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지요. 아니나 다를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명진이 귀신을 보는 아이라느니 신통한 능력이 있다느니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답니다. 그날 밤 난양은 명진을 앉혀두고 호되게 꾸짖었지요. 명진아, 내가 무엇이라 했느냐? 제발 남의 눈에 띄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았더냐? 난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답니다. 명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지요.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 박서방의 거짓말로 어머니가 매를 맞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진심 어린 대답에 난양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를 품에 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똑똑한 자식을 둔 것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이 기막힌 현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명진은 울고 있는 난양의 등 뒤로 밤하늘을 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이제 도망만 다녀서는 어머니를 평생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 영민한 아이는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둠 속에서 명진의 눈은 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어촌 마을에서의 소동 이후 선비 김판서의 가시는 더욱 서둘러 명진의 교육에 박차를 가했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명진을 숨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주공,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버님과 가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한양으로 가서 과거를 보셔야 합니다. 선비의 제안에 난양은 단호하게 반대했답니다. 안 됩니다. 한양은 호랑이 굴입니다. 우리 명진이가 그곳에 가면 당장 목숨이 위험해질 텐데 어찌 그런 곳으로 보낸단 말입니까? 난양에게는 가문의 복수보다 내 아이의 생명이 수만 배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명진의 생각은 달랐답니다. 명진은 매일 밤 난양이 잠든 사이 선비에게서 병법과 유학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배웠지요. 어느 날 밤이었답니다. 명진은 난양의 거친 손을 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어머니, 제가 읽은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자는 태양을 등지고 걷지만 맞서는 자는 태양을 바라보고 걷는다라고요. 난양은 명진의 눈을 바라보았답니다. 7살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어머니를 평생 숨어 지내게 할 순 없습니다. 제가 한양에 가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진정으로 지키는 길입니다. 난양은 명진의 성장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미 아이의 영혼은 이 좁은 어촌 마을을 넘어서고 있었답니다. 난양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명진의 옷을 지었지요. 비단은 아니지만 가장 깨끗한 무명천을 골라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했답니다.
바늘에 찔려 손끝에 피가 맺혀도 난양은 멈추지 않았지요. 이 옷이 내 아들이 세상과 맞서 싸울 유일한 갑옷이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심이 채 굳어지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쳤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포도청의 관원들이 마을에 들이닥친 것이랍니다. 그들은 영모제로 몰락한 가문의 생존자를 찾고 있다는 명목으로 집집마다 뒤지기 시작했지요. 선비는 재빨리 명진을 데리고 뒷산으로 피신시키려 했지만 이번에는 적들의 수가 너무 많았답니다. 관원들은 이미 난양의 집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지요. 안에 있는 자들은 나오너라. 역적의 자손을 숨겨준 죄 또한 엄중히 다스릴 것이다. 집 밖에서 들려오는 서슬퍼런 외침에 난양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답니다. 그때 명진이 갑자기 난양의 옷자락을 놓으며 선비에게 말했지요. 김어르신, 어머니를 모시고 저 뒷길로 피하십시오. 제가 저들을 유인하겠습니다. 난양은 깜짝 놀라 명진을 붙잡았답니다. 안 된다. 내가 어찌 그런 위험한 일을 한단 말이냐. 차라리 내가 나가서 죽겠다. 명진은 난양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미소 지었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모든 것을 예견한 듯한 평온함이었지요. 어머니, 저들은 저를 죽이지 못합니다. 저에게는 저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가문의 비기가 담긴 서찰의 비밀이 있으니까요. 사실 명진은 예전 선비가 보여준 서찰의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유일한 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명진은 난양을 선비에게 부탁하고는 당당하게 대문을 열고 나갔지요. 작은 체구의 아이가 쏟아지는 칼날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에 포졸들은 순간 멈칫했답니다. 나를 찾는 것이냐?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아이다. 명진의 기계에 눌린 포졸들이 주춤하는 사이 선비는 눈물을 머금고 난양을 들쳐업은 채 뒷담을 넘었지요. 난양은 멀어져가는 명진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사지로 밀어 넣어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은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 그 자체였지요. 명진은 관원들에게 순순히 포박당하면서도 고개를 돌려 난양이 도망친 방향을 보며 나지막이 으조렸답니다. 어머니, 반드시 다시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떨어진 한 방울의 눈물이 흙바닥을 적셨고 그렇게 명진은 차가운 압송용 수레에 실려 한양으로 압송되었답니다. 평화롭던 어촌 마을에는 아이의 슬픈 약속만이 바람에 실려 떠돌고 있었지요. 한양 도성의 거대한 성곽은 10살 소년 명진의 눈에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보였답니다. 압송되는 수레 안에서 명진은 차가운 쇠사슬 소리를 들으며 멀어지는 고향과 어머니를 생각했지요. 하지만 소년의 눈망울에는 두려움 대신 서슬퍼런 칼날 같은 영민함이 서려 있었답니다. 명진을 한양으로 끌고 온 자는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권세가인 김좌상이었지요. 그는 10여 년 전 명진의 친부였던 영의정을 영모로 몰아 죽이고 그 가산을 통째로 삼킨 탐욕스러운 인간이었답니다. 김좌상은 명진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를 죽여 후환을 없애려 했으나 아이가 가문이 비밀 지도를 알고 있다는 말에 마음을 바꾼 것이지요. 명진은 김좌상의 화려한 저택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감옥 안에는 쥐들이 찍찍거리며 돌아다니고 벽면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김좌상은 직접 감옥으로 내려와 명진의 앞에 섰답니다. 그의 숨소리는 욕망에 가득 차 거칠었고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번뜩였지요. 내 이놈,
내 놈의 아비가 죽기 전 숨겨놓은 막대한 보물과 군자금이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해라. 그러면 내 미천한 목숨줄은 붙여주마. 김좌상의 위협에도 명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명진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김좌상을 빤히 바라보았지요. 좌상대감,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김좌상은 명진의 당돌한 태도에 당황하며 되물었답니다. 보물보다 귀한 것이라니? 그것이 무엇이냐? 명진은 천천히 입을 열어 김좌상이 과거에 저질렀던 은밀한 비리들과 그가 누구와 내통하여 역모를 조작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의조리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은 명진이 선비에게서 배운 가문의 일기장과 비망록에 적혀있던 충격적인 진실이었지요. 김좌상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그의 손은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네, 내 놈이 그것을 얻지 않으냐. 당장 그 입을 닥치지 못할까? 김좌상은 칼을 뽑아 명진의 목에 들이댔지만 명진은 오히려 목을 더 꼿꼿이 세웠답니다. 저를 죽이시면 이 모든 진실이 적힌 서찰이 내일 아침 임금님의 침소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미리 손을 써두었거든요. 사실 이것은 명진의 대담한 거짓말이었으나 죄를 지은 김좌상에게는 그 어떤 칼날보다 무서운 경고였답니다. 김좌상은 명진을 당장 죽이지도 그렇다고 살려둘 수도 없는 진퇴양양의 수렁에 빠지고 만 것이지요. 한편 아들을 찾아 한양으로 상경한 난양은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답니다. 난양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시장통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며 명진이 갇힌 곳을 수소문했지요. 어느덧 난양의 손은 갈라지고 터져 피가 맺혔지만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답니다. 난양은 우연히 만난 파지 줍는 노인에게서 김좌상의 집에 기이한 소년이 갇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난양은 그날 밤 무작정 김좌상의 집 담벼락 밑으로 달려갔답니다. 그 높디 높은 담장 너머에 내 아들이 있다는 생각에 난양은 손톱이 빠지도록 담벽을 긁으며 오열했지요. 명진아, 명진아, 이 애미가 왔다. 제발 무사히만 있어 다오. 난양의 애절한 목소리는 차가운 밤바람에 실려 감옥 안명진의 귀에까지 닿았을까요? 명진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 어머니가 계신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수천 번 이름을 불렀답니다. 이제 명진은 결심했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이 썩어 빠진 권력자들을 심판하고 어머니와 함께 평범한 세상으로 돌아가겠노라고요. 적막한 한양의 밤, 거대한 음모와 애틋한 모성애가 부딪히며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한양 도성 안에 영의정의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며 그 아이가 하늘이 내린 천재라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답니다. 결국 이 소문은 젊고 총명한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임금은 과거 억울하게 죽은 영의정의 사건에 늘 의구심을 품고 있었기에 이 기회에 진실을 밝히고자 했답니다. 임금은 김좌상에게 명하여 명진을 궁궐로 불러들였지요. 듣거라. 그 소년이 정령 천재라면 내가 직접 시험을 보겠노라. 만약 그 재능이 증명된다면 가문의 죄를 다시 살필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세상을 어지럽힌 죄로 엄벌할 것이다. 임금의 엄포에 조정은 발칵 뒤집혔답니다. 김좌상은 명진이 입을 열까봐 전전긍긍하며 시험 도중에 아이를 독살할 음모까지 꾸미기 시작했지요. 드디어 시험 당일 명진은 누더기 옷을 입은 채 근정전 앞마당에 섰답니다. 수많은 대신이 좌우로 늘어서서 어린 소년을 매서운 눈초리로 쏘아보고 있었지요.
임금은 보좌에 앉아 명진을 내려다보며 첫 번째 문제를 내었답니다. 아이야, 저기 보이는 궁궐의 기둥이 모두 몇 개인지 세지 않고 맞춰보아라. 또한 그 기둥들이 담고 있는 백성의 눈물은 얼마큼인지 답하라. 대신들은 말도 안 되는 문제라며 수군거렸지만 명진은 잠시 눈을 감고 공기의 흐름을 느끼는 듯 했답니다. 잠시 후 명진이 입을 열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전하, 궁궐의 기둥은 전하의 덕망만큼이나 많아 그 수를 헤아리는 것이 무의미하옵니다. 다만 저 기둥 하나하나에는 백성들이 바친 땀방울과 기도가 배어 있으니 그 무게는 이 나라 조선의 무게와 같아옵니다. 명진의 막힘없는 대답에 임금은 내심 감탄했으나 김좌상은 비웃으며 끼어들었답니다. 말장난이 심하구나. 그렇다면 실질적인 지혜를 증명해 보아라. 여기 꽁꽁 묶인 실타래가 있다. 단 한 번의 손짓으로 이 엉킨 실을 풀어보아라. 김좌상이 내민 실타래는 수천 번 뒤엉켜 도저히 손으로는 풀 수 없는 상태였지요. 명진은 천천히 실타래를 건네받아 잠시 살피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포졸의 칼을 뽑아들었답니다. 모두가 경악하며 명진을 제지하려던 순간 명진은 단칼에 실타래를 두 동강 내버렸지요. 어지러운 세상의 매듭은 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칼날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하께서 행하셔야 할 통치이옵니다. 명진의 서슬 퍼런 일침에 임금은 무릎을 탁 치며 크게 웃었답니다. 장하다. 소년의 기계가 가히 일국의 재상을 능가하는구나. 하지만 시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김좌상은 마지막 수단으로 독이 든 술잔을 명진에게 내밀며 말했지요. 그 총명함에 감복했으니 내가 주는 술 한 잔을 받으라. 이것을 마시고도 정신이 맑다면 내 말을 믿어주마. 난양은 궁궐 담장 밖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답니다. 내 아들이 독배를 마셔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니 차라리 내가 대신 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명진은 술잔에서 풍기는 미세한 비소의 냄새를 맡았답니다. 하지만 명진은 당황하지 않고 술잔을 높이 들어 임금을 향해 절을 했지요. 전하, 이 술은 소인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부패한 기운을 씻어내는 제물로 쓰겠습니다. 명진은 술을 바닥에 쏟아버렸고 그 순간 술이 닿은 바닥이 검게 타들어가며 독기운이 증명되었답니다. 김좌상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임금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지요. 김좌상, 감히 내 앞에서 천재 소년을 살해하려 들다니 당장 저자를 압송하라.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명진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무너지는 김좌상을 바라보았답니다. 드디어 10여 년을 끌어온 가문이 원한이 풀리고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난양은 궁궐 문이 열리고 명진이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이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한 영웅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모자간의 눈물겨운 상봉이 궁궐 앞마당을 가득 채웠고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는 순간이었답니다. 구시작. 김좌상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대궐 앞마당은 분노한 대신들과 정의를 바라는 백성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답니다. 임금은 즉시 의금부에 명하여 김좌상과 그 일당을 모조리 하옥시키고 과거 영의정 가문의 영모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어명을 내렸지요. 명진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담담하게 자리를 지켰답니다. 이제 10살을 갓 넘긴 소년의 어깨에는 가문의 명예와 어머니의 눈물이 고스란히 얹혀 있었지요. 난양은 포졸들의 배려로 궁궐 안으로 들어와
명진을 마주할 수 있었답니다. 먼지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도 빛이 나는 아들을 보며 난양은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렸지요. 명진아, 내 아들 명진아. 난양의 떨리는 목소리에 명진은 한달음에 달려와 어머니의 품에 안겼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다시 만나러 가겠다고요. 두 사람의 포옹에 임금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답니다. 하지만 명진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지요. 임금은 명진의 출중한 재능과 가문의 공적을 인정하여 명진에게 본래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대궐에서 학문을 닫게 하려 했답니다. 명진아, 너는 이제 영의정의 핏줄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곳 궁궐에서 내 곁을 지키며 장차 이 나라의 대들보가 되어다오. 임금의 제안은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지요. 하지만 명진은 임금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전하, 소인에게는 가문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저를 비바람 속에서 거두어 주시고 제 목숨을 위해 평생을 도망자로 사신 이 어머니가 바로 제 세상의 전부입니다. 명진의 말에 대신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답니다. 명문가의 핏줄이 어찌 천한 과부의 아들로 남으려 하느냐는 비난 섞인 소리도 들려왔지요. 하지만 명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답니다. 피가 섞여야만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이 섞여야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소인은 궁궐의 화려함보다 어머니의 낡은 초가집이 더 그립습니다. 난양은 명진의 앞길을 막을까봐 손사래를 치며 만류하려 했으나 명진은 난양의 거친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임금은 소년의 깊은 효심과 단단한 성품에 다시 한번 감복했지요. 허허, 참으로 대단한 소년이로구나. 내 말이 옳다. 진정한 효가 없는 학문은 껍데기에 불과한 법이지. 임금은 결국 명진의 뜻을 받아들여 난양에게 정경 부인의 첩지를 내리고 명진에게는 특별히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학문적 동반자로 지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답니다. 권선징악의 결말이 눈앞에 펼쳐지자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지요. 탐욕으로 얼룩졌던 김 좌상의 저택은 몰수되어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배움터로 변했고 진실은 마침내 어둠을 뚫고 햇빛 아래 드러났답니다. 명진과 난양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는 세상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지요. 한양의 화려한 노을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워온 아이가 천재가 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 기적을 만든 위대한 기록이었지요. 명진은 난양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난양은 대답 대신 명진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답니다. 그 옛날 산골 초가집에서 자랐던 어린 소년 명진은 이제 장성하여 늠름한 청년이 되었지요. 명진은 임금의 각별한 신임 속에 나라의 중차대한 정책을 조언하는 명망 높은 학자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고관대작의 화려한 삶을 탐하지 않고 어머니 난양과 함께 작은 한옥에서 평온한 일장을 보냈지요. 난양 또한 이제는 고생의 흔적이 가시고 고운 비단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마당의 채소를 손질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하늘이 내린 모자라 칭송하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명진은 어머니와 함께 처음 자신이 버려졌던 그 산골 마을을 다시 찾았답니다. 오래전 폐허가 된 줄 알았던 그 초가집 터에는 잡초만이 무성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의 장소였지요. 명진은 비바람을 막아주던 대문 터 앞에 서서 잠시 묵념을 올렸답니다. 어머니, 이곳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차가운 빗속에서 저를 안아주셨던 어머니의 품속 온기가 지금까지 제 삶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난양은 명진의 얼굴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명진아, 너는 내게 주어온 아들이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었단다. 내가 천재라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이라서 이 애미는 매 순간이 행복했단다. 두 사람은 그곳에 작은 정자를 하나 짓기로 했답니다. 오가는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고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이지요. 명진의 천재적인 지혜는 이제 개인의 출세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데 쓰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어려운 법전을 쉬운 말로 풀이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 했고 가뭄이 들 때를 대비해 물기를 내는 법을 가르쳤지요. 사람들은 명진을 보며 진정한 천재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어느 날 밤 명진은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았지요. 어머니, 저 별들이 이제는 울지 않고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별이 운다고 말했던 소년이 이제는 세상의 밝은 빛을 이야기하고 있었답니다. 난양은 명진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평온한 숨을 내쉬었지요. 비바람 치던 그날 밤의 공포와 도망치던 시절의 고통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의 갈피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오직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뿐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혈연을 넘어선 하늘의 약속이며 지혜로운 마음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명진과 난양의 집 담장 너머로는 사계절 내내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 그들의 웃음소리가 실려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답니다.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자의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보듬는 자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 모자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천재 아기와 과부의 기나긴 여정은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바람 속에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정성으로 키운 과부 난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라를 구한 천재 아들 명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뜨거웠던 두 사람의 인연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겠지만 난양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보듬는다면 반드시 명진과 같은 기적 같은 복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바람소리꾼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명진의 지혜와 난양의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더 재미있는 야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소리꾼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